안녕하세요. 슬릭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마음 착한 동생과 귀신. 전라도 어느 고을에 조야놀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우둔하고 또 낭비하는 버릇이 있어서 툭하면 논밭을 팔아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이복 동생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동생은 형이 논과 밭을 파는 족족 몰래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에게 돌려주려 하였지요. 내 마음은 곱다. 그러나 부모님 재산을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낯으로 땅을 돌려받겠느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형 조야놀은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땅을 계속 팔아 이제는 땅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젠 할 수 없구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리자. 땅을 형님 앞으로 두고 가면 어떻게든 사시겠지. 나는 아직 젊으니까 어떡하든 살 수가 있어. 동생은 남몰래 새벽같이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형은 깜짝 놀라 서둘러 동생이 갈 만한 곳을 찾았지만 허실이었습니다. 한편 동생은 가족들을 이끌고 집을 나와 며칠을 걷다가 외딴 집을 발견했지요. 시골에서 보기 드문 큰 집이었으나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어요. 혹시 팔려고 내놓은 집이 아닌가? 동생은 그 집을 사려고 마을로 내려와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뜻밖의 말을 들려주었어요. 그 집은 귀신이 나와 사람이 들기만 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그냥 드리죠.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망은 마십시오. 한사코 집값을 받지 않겠다는 주인에게 동생은 적은 돈을 주고 집문서를 받았습니다. 동생은 마을에 방 한 칸을 얻어 아내와 자식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 그 집으로 갔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만은 화를 피하게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집안을 치우니 그야말로 좋은 집이었습니다. 귀신만 안 나온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날이 저물자 동생은 등잔불을 밝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여 바람소리만 스쳐도 머리카락이 쭉 뼈었습니다. 피곤해서 온몸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신은 무슨 귀신? 괜한 소리지. 동생은 마음을 조금 놓으며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때 사뿐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그 귀신이 오는가 보구나. 동생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가슴은 마구 방망이 질쳤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까지 와서 멈추더니 다시 뜰로 내려가고 아래 누구 있더냐 하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이제야 여기가 자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육중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아까 그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드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성큼 안으로 들어서는 발의 임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귀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12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그래도 사람과 비슷했지요. 소년을 이끌고 온 귀신은 키가 천장을 뚫고 나갈 듯하고 시뻘건 눈은 등잔불처럼 빛났습니다. 동생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대는 귀신인가?
귀신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째서 이곳에 나타나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가? 묻고 싶겠지? 꼭 그런 게 아닌데 나는 보물을 지키는 귀신이요. 사람들에게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나타나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도 전에 기절해 죽고 말았소. 귀신은 동생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니 착한 분이라는 걸 알겠소. 그러니 더욱 보물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 귀신의 태도와 말투로 보아 거짓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보물이라고? 그 보물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귀신은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니 소년에게 일렀습니다. 이 어른께 보물이 있는 데를 알려드려라. 소년은 안채의 대청 마루 가운데 주춧돌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하는 게 아니오. 사양하겠소. 아무 뜻도 없이 남의 재물을 갖는 것은 좋지 않소. 귀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을 잘 만났구려. 자칫 사람을 잘못 만나면 큰 재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칠까봐 은근히 걱정을 하였소. 내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소. 그 재물 가운데 얼마를 써서 이 소년의 조상을 위한 사당이나 고쳐주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귀신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생은 그야말로 귀신에 홀린 듯 어리둥절하였지요. 아마 후손이 끊긴 어느 큰 부자가 한이 되어 제사나마 지내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이다. 동생은 이렇게 짐작하고 주춧돌 밑을 파보았습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수만 양이 든 항아리가 나왔어요. 동생은 그 돈으로 집 뒤에 허물어진 사당을 고쳐짓고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내 마누라가 제일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슬하에 세 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살았지요. 초가을의 어느 날 마당에서 새 며느리가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집에 놀러가고 시아버지는 사랑방에서 비스듬히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새 며느리는 무슨 얘기인지를 재미있게 하며 드비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심심해서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순두부가 만들어졌어요. 순두부를 보자기에 싸서 여미고 널어 깐 다음에 묵직한 맷돌을 얹어두면 물이 빠져 두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무짐을 지고 큰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큰며느리는 바가지에 순두부를 가득 담아 양념을 하고는 이거 좀 잡수세요 하고 제 남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그것을 맛있게 먹는지 시아버지는 꼴깍 하고 침을 삼켰습니다. 얼마 뒤에 둘째 아들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가 순두부를 가득 떠서 양념을 넣어 제 남편에게 주었지요. 둘째 아들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군침을 꼴깍 삼켰어요. 이것들 봐라. 시애비는 줄 생각도 않고 제 서방들만 먹이는군. 그때 셋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셋째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순두부를 얼른 떠다가 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칭얼거리는 아기를 업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혜미야, 얘가 배가 고픈 모양이다. 저 좀 줘라. 시어머니는 손자를 며느리 품에 안겨주고 시아버지께 순두부 좀 드렸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했지요. 이런, 네 아버님께서 순두부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안 드렸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순두부를 한 바가지 떠서 양념을 쳐가지고는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 좀 드시구려. 할머니 말에 할아버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요. 아, 내 마누라가 최고지. 나도 내 마누라가 있다고. 할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혜를 갚은 도둑.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농사를 지어도 식구가 많아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겨울 식량이 없어 식구들은 내리 사흘을 굶게 되었어요. 밥을 달라고 보채던 아이들도 이제는 기운이 없어 죽 늘어져 잠만 잤지요. 이러다가는 식구들 모두 굶겨 죽이겠구나.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웃마을 부자 김첨진의 집으로 곡식을 훔치러 갔습니다. 김첨진의 곳간은 안채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곡식을 훔쳐내기가 좋을 것 같았지요. 아버지가 김첨진의 곳간에 숨어들어 곡식을 자루에 넣으려는데 술 익은 냄새가 솔솔 코를 찔렀습니다. 살펴보니 곳간 구석진 곳에 묻어놓은 독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이거 얼마 만에 맡는 술 냄새인가. 아버지는 슬며시 냄새를 맡다가 자신도 모르게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두 바가지 더 마시다가 그만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첨진 부인은 아침을 지을 쌀을 가지러 곳간에 갔다가 웬 낯선 사람이 쌀자루를 베고 잠들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식구들에게 알렸지요. 김첨진은 한 걸음에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자식이 배를 골아 죽을 것 같아 그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잘못을 빌었습니다. 아직 물건을 훔쳐내가지 않았으니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는 볼 수 없지요.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소. 김첨지는 도리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쌀과 보리 몇 가마를 소에 실어주었어요. 도둑놈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이듬해 봄, 가난한 아버지는 식구들을 이끌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골의 주인이 없는 땅을 일궈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해 농가와 밭을 일구어 산골로 간 지 10년 만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김첨진에는 집안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끝내 망해버리고 말았지요. 김첨진은 무명을 사다가 강원도 땅으로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을 보고는 이런 산골에 이렇게 큰 집이 있다니 이 집에서는 무명을 많이 사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집주인은 방에서 나오다가 김첨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은 너무도 반가워 얼른 김첨지에게 다가갔지요. 그러나 김첨지는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젠장 되십니까? 무명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천석군 부자가 무명 장사를 하다니 옷차림과 얼굴을 보니 예전과는 다르구나. 주인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절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나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혹시 밤나무골 김첨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김첨지는 고개를 들어 집주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았지요. 제가 10여 년 전에 댁의 곳간에서
곡식을 훔치다가 들킨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자 김첨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김첨지가 아니셨다면 우리 식구는 모두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무명을 팔러 다니십니까? 김첨지는 집안이 망한 이야기며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 주인은 김첨지의 무명을 모두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두둑하게 주어 살림을 다시 일으키도록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친형제와 다름없이 사이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산 것은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산이 깊어졌는데 숲이 너무 우거져 길이 무척 캄캄했습니다. 선비는 좀 쉬어가려고 바위에 걸터 앉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지요. 잠시 휴식을 취한 선비가 다시 길을 떠나려고 지팡이를 찾는 뒤 뭔가 물컹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섬뜩해서 보니 호랑이 꼴이었어요. 선비 등 뒤쪽 바위에 호랑이가 자고 있었는데 바위 틈으로 나온 꼬리를 만졌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선비가 꼬리를 건드리는 바람에 잠이 깼는지 하품을 늘어지게 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선비는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요. 선비는 호랑이가 자기를 보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호랑이 꼬리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어요. 그제야 호랑이는 선비가 있는 것을 알고 덤벼들며 크르르 하고 으르렁거렸지요. 그러나 꼬리가 빠지지 않아 으르렁거릴 뿐 어쩌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꼬리를 놓칠까봐 더욱 힘껏 쥐었습니다. 만약 놓치는 날이면 호랑이한테 죽을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비의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누구 좀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지요. 선비가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삿갓쓴 스승 스님이 오고 있었지요. 옳지, 이젠 살았구나. 저 스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아, 그 생각을 하고는 스님, 스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스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왔어요. 스님, 거기 있는 지팡이로 이 호랑이를 좀 잡아주십시오. 선비가 애원하자 스님은 옛부터 중은 산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선비는 몸이 바짝 달아 그럼 여기 오셔서 이것을 좀 잡고 계십시오. 그럼 호랑이는 제가 잡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스님은 선비 대신 호랑이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젠 살았구나. 선비는 궁둥이를 탁탁 털고 일어나 개나리 보찜을 지고 떠나려 했습니다. 여보시오, 약속과 다르지 않소. 어서 호랑이를 잡으시오. 아까와는 달리 스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스님, 저도 짐승을 함부로 죽이기가 싫습니다 하고 바쁘게 가버렸습니다. 스님은 있는 힘을 다해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있어야만 했지요.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깊은 산속이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가난한 유산. 옛날 어느 곳에 효성이 지극한 삼형제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들은 온갖 약과 온갖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려 했으나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병이 위독해지자 아버지는 어느 날 삼형제를 머리맡에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아무래도 이 병으로 죽게 되나 보다. 오랫동안 내 병을 고치느라 재산을 다 써서 이제 가난뱅이가 되었구나.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곤 느티나무 막대기와 바가지와 큰 붓, 이 셋밖에 없단다. 그러니 이것이나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더니 얼마 뒤에 마침내 눈을 감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의좋은 삼형제는 아버지 유언대로 맏형이 느티나무 막대기를, 가운데 형이 큰 북을, 막내는 바가지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천 삼아 성공해서 3년 뒤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는 세 갈래 갈림길에서 각각 헤어졌습니다. 맏형은 느티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오른편 길로 걸어갔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거진 숲속을 걸어가는데 이미 해가 지고 사방은 어둠이 짙어왔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람 사는 우두막집 한 채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숲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맏형이 근처에 잘만한 곳이 없나 하고 살펴보니 묘 2개가 나란히 있고 두 묘 사이가 사람 하나 누울 만큼 우묵하게 되어 있었어요. 마태형은 그리로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뜯어서 이불 삼아 덮었지요. 은종이를 걸어서 지치기는 했어도 밤이슬로 땅이 축축해서 깊은 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헤어진 동생들 생각도 났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사방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고 발작 소리가 났습니다. 그 발소리는 점점 무덤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라 저렇게 웅성댈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웅성대는 사람들의 발작 소리가 맏형이 누워있는 무덤가에서 딱 굳었습니다. 맏형은 자는 척하며 실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 하마터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귀신 몇이 쫑긋쫑긋 자기 둘레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맏형이 떨면서도 애써 자는 척하고 있으려니 귀신이 깨웠습니다. 해골 귀신, 아직 자나? 이 친구 우리와 한 약속을 잊었군. 자, 그만 자고 어서 일어나게나. 날이 밝기 전에 강 건너 마을에 사는 살찐 할머니 혼을 빼내와야지. 귀신들은 발로 무덤을 툭툭 차며 일어나라고 성화를 그렸습니다. 맏형이 건물을 덮고 있어 귀신들이 잘못 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마태형은 무덤에서 나오는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자네들 왔나? 참, 자네들하고 오늘 밤에 강 건너 마을에 사는 살찐 할머니 혼을 빼러 가기로 했지. 그런데 말이야, 어제 몸이 아프고 으스스 추워서 마구 떨린단 말이야. 안 됐지만 오늘 밤은 자네들만 갔다 올 수 없겠나? 이 친구 좀 보게. 아프다고 안 가면 쓰나. 우리들이 자네를 업고 갈 테니 같이 가세. 이렇게 되고 보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맏형이 일어서자 귀신 하나가 냉큼 업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강 건너 마을을 향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다가 맏형을 업고 가던 귀신이 실로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이 해골 귀신 어째 이렇게도 무거워? 귀신이면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파서 죽 늘어지니 무겁지 않나? 아무래도 이상해. 정말 우리 친구인지 아닌지 어디 보자. 그 발 좀 내밀어 봐. 마태형은 얼른 가지고 다니는 느티나무 막대기 가는 쪽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업고 가던 귀신이 또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리를 내밀어 봐. 나태형은 느티나무 막대기 굵은 쪽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알았어. 아프다더니 정말 자네 뼈에 물이 생기는가 보군. 그러니까 이렇게도 무겁지.
맏형은 이 말을 듣자 비로소 안심이 되었어요. 하마터면 귀신이 아니라는 것이 탈로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전신에 소름이 쫙 끼치는 일이었어요. 이리하여 귀신들은 강 건너 마을이 닿자 아프다니 맏형을 눕혀놓고 살찐 할머니의 혼을 빼러 몰려갔습니다. 맏형은 얼른 근처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잠시 후에 귀신들이 몰려오면서 짓거려댔어요. 살찐 할머니 댁, 이곳에 있는 그 부잣집 말야. 숙모를 만들어 딸에게 주면 병이 금방 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난 약만 쓰고 있어. 며칠 안 가서 그 집 딸 혼도 우리가 떼어와야 할까 보다. 이런 말을 하며 걸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첫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귀신들은 맏형이 있나 없나는 미처 챙기지도 않고 순살같이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 맏형은 이제야 살았나 보다 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부잣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맏형은 주인을 찾아 따님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자청했지요. 그러자 온 가족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맏형은 귀신들이 말한 대로 하인들에게 시켜 쑥을 뜯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쑥을 차돌로 지어서 쑥물을 만들어 부잣집 딸에게 마시도록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부잣집 딸이 쑥물을 마시자 정말 거짓말같이 병이 났고 본디대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부잣집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며칠 동안이나 성대한 축하잔치를 여는가 하면 맏형과 그의 딸을 결혼시키고 살림도 반이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맏형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가운데 형은 큰 북을 가지고 가운데 길을 잡아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어느 마을 앞을 지나던 때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웅성대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형은 하도 이상해서 그곳으로 가보았지요. 여보시오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모여서 웅성갭니까? 이 사람 좀 봤나? 자기 벽에 붙은 방이 안 보이나? 가운데 형은 벽을 바라보았어요. 과연 벽에는 방이 붙어 있었고 그 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 한 달에 한 사람씩 잡아먹는 그 무서운 곰을 잡는 사람에게는 이 고을 땅의 반을 상으로 주겠노라. 아니, 그 곰이 어느 산에 있습니까? 가운데 형이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보아하니 당신은 이 고장 사람이 아닌가 본데 이 고을 사람들은 정말 저 곰 때문에 넋이 다 빠졌소. 저 곰은 여기서 서쪽으로 고개 3개를 넘어가면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산다오. 가운데 형은 속으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동네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조그만 고개 3개를 넘어가니 과연 큰 산 하나가 나왔지요. 가운데 형은 산속으로 들어가 어느 나무 위에 올라가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곰 한 마리가 많은 새끼들을 데리고 다가왔지요. 가운데 형은 바짝 긴장하고는 그들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이윽고 큰 곰이 나무 밑으로 와서 쭈그리고 앉더니 새끼들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가운데 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큰 북을 둥둥 쳤습니다. 곰은 무심코 젖을 먹이다가 난데없는 큰 소리에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쿵! 엉덩방아를 부쉈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무거운 몸에 깔린 새끼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곰은 화가 나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나무 위에 형을 발견하고 큰 바윗돌을 들고 가운데 형을 치려고 치켜들었습니다. 이때 가운데 형이 또 큰 북을 쾅 하고 쳤습니다. 곰이
다시 깜짝 놀라며 순간 치켜들었던 바윗돌을 놓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곰은 그만 그 무거운 바위에 깔려 큰 소리 한번 지르더니 죽어버렸습니다. 가운데 형은 곰이 죽은 것도 기뻤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런 큰 북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이리하여 가운데 형도원님으로부터 그 고을 땅의 반이나 받아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원님의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한편 막내 동생은 바가지를 3개 차고 왼쪽 길을 잡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걷다 보니 해가 져서 자고 갈 집을 찾았지요. 그때 마침 저쪽 산기 틈에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막내 동생은 그곳으로 찾아가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막상 그 집 앞으로 가니까 한 아가씨가 그릇을 깨며 울고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길 가던 사람입니다. 하룻밤 댁에서 자고 갈까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그릇을 깨며 우시는지요? 참 잘 오셨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산에는 머리가 2개 달린 괴물이 살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오늘 밤은 마침 제가 잡아먹힐 차례거든요. 그런데 그 괴물은 그릇 깨는 소리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혹시 괴물이 이 소리를 듣고 싫어하여 안 잡아먹을까 해서 짐짓 이렇게 그릇을 깨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밤 그 괴물과 맞붙어 싸워볼 테니까요. 체면에 안 됐지만 아가씨는 제 옆에 누워만 계세요. 막내 동생은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2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바가지 한 짝을 머리에 쓰고 또 양쪽 손에다 한 짝씩을 끼워 2 손을 양귀 옆으로 가져다 세우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른 보아 머리가 3개인 것 같이 보였지요. 이렇게 한 채 막내는 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되자 휙 바람소리가 나더니 괴물 하나가 방 안으로 쑥 들어섰어요. 그래도 막내는 놀라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괴물이 막내를 보더니 놀라 쏘스라치며 문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이 괴물은 방 안에 동정을 살피러 들어온 부하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전신을 오들오들 떨며 두목에게로 갔지요. 두목님, 큰일 났어요. 방 안에 들어가니 처녀가 머리가 3개 달린 사람과 자고 있어요. 머리가 두목보다 하나 더 있으니 함부로 덤벼다가는 큰일이 나겠어요. 이런 세상에 머리가 3개 달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아니에요. 이 2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은가 봐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대머리였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 재주나 꾀가 얼마나 많겠어요. 두목은 못 믿겠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막상 두목이 방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부하의 말대로 분명히 머리가 3개였습니다. 두목은 순간 소스라치게 도망치려고 돌아섰지요. 그때 막내 동생이 바가지를 딱딱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못된 놈! 꼼짝 말아라. 내 당장 혼구멍을 내어놓겠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살려만 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여태 저지른 죄를 보면 당장 목을 베어야 옳다만 내 이번만 눈 감아준다. 그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테니 오늘 밤 안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전부 이 마당에 쌓아두어라. 살려만 주신다면
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리하여 막내 동생은 아가씨를 구했을 뿐더러 머리가 2개 달린 괴물의 버릇까지 고쳐주었습니다. 막내는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하고 이튿날 괴물들이 갖다 놓은 온갖 보물과 아가씨와 재산을 모두 싣고 그곳을 떠났어요. 이렇게 막내 동생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삼형제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삼형제는 약속 장소인 갈림길에 찾아왔어요. 서로 만나고 보니 그들은 저마다 큰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그들은 얼싸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삼형제는 먼저 아버지의 무덤 곁에 비석을 깎아 세웠습니다. 그들이 잘 살게 된 것은 다 아버지 덕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느티나무 막대기와 큰 붓, 그리고 바가지를 오래오래 잘 간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기웃대는 박쥐, 먼 옛날에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인 날짐승들과 땅에서만 사는 동물들인 들짐승들이 서로 패가 갈려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사자니 호랑이가 들짐승 편에서 으르렁거렸고 새들 편에는 독수리와 매 같은 사나운 용사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박쥐는 이 싸움에 휩쓸리지 않고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긴 모양이 양쪽을 다 닮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긴 쪽을 편들어야지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들이 찾아와 이렇게 부탁했어요. 박쥐야, 제발 우리 편을 들어다오. 그러자 박쥐는 절대로 안 될 말이라는 듯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나보다 못난 너희 새 편을 들라고? 말도 안 돼. 박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어요. 안 돼. 난 들짐승인걸. 거절당한 새들은 기분이 나빠져서 돌아갔어요. 얼마 후 이번에는 땅에서 사는 동물들이 박쥐를 찾아왔지요. 박쥐야, 제발 우리 들짐승 편을 들어다오. 오리써. 그러자 박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난 들짐승이 아닌걸? 이것 봐. 나에게는 날개가 있잖아. 난 날짐승이란 말이야. 땅에 사는 동물들도 불쾌해하며 돌아갔어요. 이윽고 새들과 들짐승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서로 그토록 싸웠던 것이 마치 거짓말처럼 세상이 조용해지고 즐거움이 넘쳤지요. 박쥐도 즐거워하며 새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안녕, 얘들아. 나도 좀 껴다오. 그러자 새들은 쌀쌀맞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넌 들짐승이라며. 그리고는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할 수 없이 박쥐는 들짐승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들짐승들도 냉랭하게 핀잔만 주며 한 패에 넣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자 박쥐는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차츰 낮에는 컴컴한 한 구석에 숨어 지내고 깜깜한 밤중에야 밖으로 나오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밥솥 위를 팔짝팔짝 옛날 어느 믿을만한 언니가 있던 여름날이었어요. 한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덥고 답답했어요. 신부는 견디다 못해 휘장을 걷고 말했지요. 잠시 쉬었다 가지요. 신부의 요청에 가마를 메고 가던 교군꾼들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럽시다. 교군꾼들이 가마를 땅에 내려놓자마자 신부는 이마에 난 땀을 닦으며 가마에서 나왔어요. 교군꾼들은 땀을 식히려고 나무끈을 밑으로 몰려가 앉았어요. 신부는 그들과 약간 떨어져 다른 나무 그늘을 찾아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나무끈을 밑에 앉으려던 신부가 순간 멈칫했지요. 그늘 밑에 죽은 듯 엎드려 있는 개 한 마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머, 가엾어라. 기운이 하나도 없나 봐. 개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가만히 눈을 떴어요. 그 눈빛은 생기를 잃어 흐릿했어요. 저대로 두면 곧 죽고 말 거야. 내가 데려가 보살펴 줘야겠어. 신부는 이렇게 마음 먹고 개를 가마에 실었어요. 쉬는 시간은 금방 끝이 났지요. 신부는 개와 함께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갔어요. 시집살이는 고되고 힘들었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바빴지요. 그런 중에도 신부는 틈틈이 개를 돌보았어요. 개는 신부를 잘 따랐어요. 신부를 주인으로 알고 꼬리를 치며 졸졸 따라다녔지요. 개는 얼마 안 되어 새끼를 낳았어요. 복슬복슬한 강아지 5마리였어요. 신부는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개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신부가 일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신부가 밥을 푸려고 솥뚜껑을 열었을 때였어요. 개가 벌떡 일어서더니 벼랑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었어요. 신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저리 가지 못해. 신부는 솥뚜껑을 닫고 주걱을 휘둘러 개를 쫓았지요. 그러나 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부가 솥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풀려 할 때마다 돌아와서는 밥솥 뒤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저리 비키지 못해. 신부는 또다시 주걱을 휘둘러 개를 쫓았지요. 그러나 개는 신부가 밥을 푸려고만 하면 어김없이 달려들어 밥솥 뒤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가 부엌에서 밥솥을 열고 밥을 푸려고 하자 개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어요. 시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쟁쟁 울렸지요. 이 개가 왜 이래?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힘이 남아돌아 이상한 짓만 하는구나. 내일 당장 저놈을 잡아 없애야겠다. 그날 저녁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시부모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었어요. 이미 밤이 깊었기 때문에 스님은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본 스님이 자꾸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허참, 이상한 일이군. 어째서 이 집 식구들의 얼굴에 모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걸까? 스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스님은 밤중에 자다가 말고 마루 끝으로 나왔지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있었어요. 스님은 달구경을 하다가 두런두런 개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지요. 개들은 마루 밑에 있었어요. 어미개는 강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중이었어요. 스님은 오랜 세월 동안 돌을 닦았기 때문에 짐승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었지요. 어미개가 강아지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젖을 실컷 먹어라. 오늘 밤만 지나면 너희들은 엄마 젖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거야. 왜요? 엄마는 내일 죽게 되거든요. 엄마가 죽게 된다고요? 강아지들은 깜짝 놀라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엄마를 죽이나요? 그야, 물론 미련한 사람들이지. 엄마는 이 집 부엌 대들보 위에 지네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 천년 묵은 무시무시한 놈이지. 이놈은 이 집 식구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밥을 풀 때마다 독을 밥에 뿌리려 한단다. 그때마다 나는 밥솥 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독을 몸으로 막아냈지.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참으로 딱한 노릇이지. 스님은 개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에 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즉시 안방문을 두드려 자고 있는 주인을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방금 개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주인은 부엌 대들보 위를 살펴보았어요.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크고 무시무시한 지네가 있었어요. 주인은 가마솥에 물을 붓고 펄펄 끓였어요. 그리고는 그 지네를 펄펄 끓는 가마솥 물에 떨어뜨렸지요. 개 때문에 목숨을 건진 집안 식구들은 그 뒤부터 개를 애지중지하며 보살펴 주었답니다. 금쌀에 낳은 돌덩이. 옛날 용성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황씨 성을 가진 농부가 아내와 살고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손바닥만 한 밭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밭이었지만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한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아내의 가을부터 황씨 부부는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어요.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곧 놀랄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산만큼을 가진 부자라고 해서 황산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산만리가 부자가 된 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일 거야. 그러고 말고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마을 사람들은 황씨 부부가 부자가 될수록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이곳저곳에 퍼지고 이상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도깨비를 사귄 모양이라더라 하고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황산만의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며느리 또한 부지런한 데다가 살림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스며드는 어느 날이었어요. 황산만의 아내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그녀는 바느질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의아했어요. 글쎄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해준 이야기는 절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네, 어머니.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을 다짐받고 며느리에게 지난날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꿈처럼 들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어둑어둑해졌어요. 며느리는 저녁을 준비하려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가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물을 괵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기도 하지. 어떻게 그 집이 부자가 되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말이 하도 많아서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낙네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수군거렸습니다. 자네는 이제 시집을 와서 잘 모르겠구먼. 아낙네들은 물을 도시러 온 며느리를 보았어요. 왜 몰라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모두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물을 꽂던 아낙네들은 며느리 옆으로 다가앉았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는 체가 하고 싶어졌어요. 아마
옛날에는 우리 집도 매우 가난했었나 봐요. 그럼 그때 일은 우리도 알고 있지. 아낙네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느 해 늦은 가을이었대요. 우리 아버님이 동쪽 어느 집에 일을 하러 가시고 어머닌 서쪽 어느 집에 일을 하러 가셨대요. 아낙네들은 숨을 죽이며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얻어가지고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무엇인가 발에 채인 것을 느꼈습니다. 얼른 집어보니 두꺼비같이 생긴 돌덩이였어요. 아이들한테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는걸. 어머니는 돌덩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날 아버지도 똑같이 생긴 돌을 주워온 것이었어요. 며칠 후 돌덩이는 작은 금살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괴짝을 짜서 넣어두었어요. 돌두꺼비는 매일 금살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황씨 부부는 먹고 입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기도 다했지. 그런 걸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으니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 후 이 집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황산만이 저녁을 먹고 목침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누런 옷을 입은 백발 노인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 내 아들과 며느리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 집 며느리가 세상에 소문을 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구나. 오늘 데려갈 테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백발 노인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황산만은 손이 저으며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황산만은 벌떡 일어나 괴짝을 열어보았어요. 괴짝 안에 있던 금살을 낳는 돌두꺼비들은 에스피 사라지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두꺼비들이 거품을 부글부글 내뿜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황소보다 귀한 목숨.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라고 불리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씨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소 한 마리를 갖는 것이었어요. 봄이 되자 사람들은 농가 밭에서 소를 끌고 일을 했습니다. 이야, 어서 가자. 여인은 남의 소로 밭을 가는 소리를 지켜보며 부러워했어요. 나는 언제쯤 저런 소를 가질 수 있을까? 남의 소를 빌리자면 그 값을 주어야 했습니다. 소를 빌리지 못하면 아들과 함께 직접 밭을 갈아야 하지요. 아들은 땀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벌면 소를 꼭 사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만 들어도 기특하구나. 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해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황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사람들은 바쁜 일을 멈추고 마당으로 모였지요. 오늘은 무슨 일로 불렀을까? 무슨 심술을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때 황부자가 배를 쓱 젖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히들 해라. 사람들은 모두 황부자를 바라보았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벌거벗은 채로 저 앞숲에서 하룻밤만 지내면 황소 한 마리를 주겠다. 해볼 사람은 앞으로 나오너라. 황부자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황부자가 무슨 속셈이 있는 거야? 그렇고 말고 그곳은 모기가 유난히 커서 사람 피를 이만큼씩 빨아먹는다니까.
아무리 소가 귀해도 그렇지 모기가 우글거리는 풀숲에서 어떻게 하룻밤을 벗고 지낼 수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욕을 하며 하나둘 흩어졌어요. 이씨 여인도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룻밤 풀숲에 나가 있겠어요. 모기가 무섭긴 하지만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얘야, 그만두어라. 아무리 황소가 귀하다 한들 그럴 순 없다. 어머니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 할 수 있어요. 아들의 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황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사내 대장부라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황부자는 이씨 여들의 아들을 칭찬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초저녁부터 벌거벗고 풀숲에 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사방에서 모기들이 앵앵거리며 아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참아야 한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인 황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아들은 이를 악물었어요. 얘야, 어서 나와라.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어느새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왔습니다. 모기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들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왔어요. 풀숲에 있던 아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모기에게 온몸이 물려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어요. 어서 일어나거라. 내가 잘못했다. 아무렴 네가 황소보다 못하단 말이냐. 아무리 아들을 흔들어 깨워도 아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깝기도 해라. 조금만 참았으면 황소 한 마리를 얻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황부자는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들을 뒷산에 묻어주었어요. 소 한 마리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죽었다고 하여 이 마을을 소매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양반과 천덕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는 천덕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천덕아, 우리 외동이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단다. 아주머니는 천덕이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외동이는 이제 6살이잖아요. 빚을 못 갚아서 어쩌면 좋으냐? 아주머니는 훌쩍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종살이를 못하게 할게요. 네가 어떻게 그런단 말이니? 그래도 말이라도 고맙구나. 아주머니는 천덕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천덕이는 외동이가 종살이를 간다는 양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놈은 누구냐? 늘 즐거울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 이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천덕이의 말에 양반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양반은 천덕이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서 힘이 셀 것 같았어요. 그럼 좋다. 우리 정식으로 계약서를 써야겠구나. 양반은 속으로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글을 몰라서 계약서를 볼 수 없으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듣도록 해주세요. 양반은 천덕이가
생각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양반의 집 앞에 모였어요. 이 집에 6살짜리 종이 있는데 저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일을 못합니다. 일단 그 애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천덕이가 먼저 계약서를 쓰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그의 목까지 하면 되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주마. 양반은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반과 천덕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 계약서를 읽어보겠다. 나는 천덕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준다. 대신 천덕이는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고 낮에는 나무를 해온다. 양반은 큰 소리로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천덕이는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었어요. 양반은 계약서를 들고는 신이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반은 천덕이가 일하는 것을 보려고 마당에 나왔어요. 그런데 천덕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화가 나서 천덕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이런 거야. 지금까지 늦잠을 자더니 양반은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천덕이는 옷을 홀라당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아직 옷도 안 입고 뭐 하는 게냐. 양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계약서에 있잖아요. 천덕이는 천연덕스럽게 양반을 쳐다보았어요. 계약서에 무엇이 있단 말이냐. 옷을 입혀주고 양반이 입혀주겠다는 것은 옷을 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계약서대로 하겠어요. 양반은 어쩔 수 없이 천덕이에게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제야 천덕이는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었습니다. 양반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아내가 방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큰일입니다. 머슴 천덕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양반은 무슨 일인가 싶어 천덕이에게 달려갔어요. 천덕이는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밥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왜 밥을 먹지 않느냐. 양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계약서에 있잖아요. 밥을 먹여주고. 천덕이는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이번에도 양반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라는 말은 굶기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은 하는 수 없이 천덕이에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천덕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양반이 마당에 나와 둘러보니 천덕이 방에 불을 끄지 않고 있었어요. 이놈아, 기름 아깝게. 아직도 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천덕이는 양반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불을 켜두었습니다. 양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놈, 불을 끄라지 않더냐. 양반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영감님, 왜 그러십니까?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뭐가 계약서에 있느냐? 잠을 재워준다. 천덕이의 말에 양반은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양반은 이번에도 천덕이를 눕히고 베개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다독거렸습니다. 그제야 천덕이는 새근새근 잠을 잤습니다. 양반은 아침마다 천덕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잘 때는 다독거려 재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양반이 천덕이를 불렀습니다. 전도가 희귀약서는 없던 걸로 하자. 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양반이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천덕이는 당당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꼬마 도령에게 혼난 귀신. 옛날 우리나라에 남이라고 아주 똑똑하고 용감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 한양의 외가에 간 남이가 그 동네 아이들과 제기차기를 하고 노는데 한 처녀가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따리 위에 하얗게 분을 바른 귀신이 오독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얘들아, 저기 좀 봐. 보따리 위에 귀신이 앉아있어. 나미가 놀라서 얘기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휴, 저기 안 보여? 보따리 위에 하얗게 분 바른 귀신이 있잖아. 있긴 뭐가 있다고 그래? 얘들아, 우리 이제 이 거짓말쟁이랑 놀지 말자. 이상하네. 정말 분명히 귀신인데. 나미는 혼자서 보따리 든 처녀를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처녀가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사람 죽었을 때처럼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귀신이 무슨 짓을 했구나. 나미는 대문을 쾅쾅 두드려 사람을 불렀어요. 이 댁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지요? 하인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남의 집 도련님이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요? 어서 말해보시오.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댁 막내 따님이 밖에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숨을 거두었답니다. 나미는 다짜고짜 안 채로 뛰어들어갔어요. 처녀가 누워있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보따리 위에 앉아있던 그 귀신이 처녀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요망한 귀신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나미는 자기도 모르게 호령을 했어요. 어린 도령이지만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벼락소리 같았지요. 어쨌든 귀신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 버리고 죽어가던 처녀는 휴 숨을 쉬고 울고 있던 처녀의 식구들은 좋아서 야단이 났었지요. 더 신기한 것은 나중에 남이 도령이 장가를 갔는데 신부가 누구였게요? 바로 자기가 어릴 때 살려낸 그 처녀였답니다. 바보가 된 제호. 아주 먼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강북 금강이라고 하는 칠보산 근처에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동쪽에 사는 제호와 서쪽에 사는 이호는 소문난 신동이었습니다. 어느덧 두 아이는 20살이 되었어요. 나는 선비가 되어 높은 벼슬에 오를 거야. 제호는 이호를 향해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될 테야. 이호도 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두 친구는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수레에 책 100권을 싣고 칠보산으로 갔지요. 3년 동안 같이 공부하여 과거 시험을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는 아래 위로 뚫려 있는 2개의 굴이 있었습니다. 난 앞으로 정자관을 쓸 사람이니 위쪽 동굴에 들어가야겠네. 자네는 창이나 꼬챙이를 들 것이니 아래쪽 굴에 들어가게. 이호는 잘난 척 잘하는 제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제호의 글 읽는 소리와 이호의 병법 읽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꼭 무사가 되어 내 고향 칠보산을 내 힘으로 지켜야지. 이호는 노을 속에 잠긴 칠보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필코 벼슬을 하여 높은 곳에 오르고 말 테다. 제호도 입술을 꾹 다물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약속한 3년이 지났어요. 제호와 이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굴 밖에서 무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굉음이 터졌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잠시 후 굴 천정에서 돌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내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호는 일단 책을 덮고 굴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굴 입구에 황소만한 범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범의 가슴과 목에는 흰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백년 묵은 범이로구나. 범은 한 발 한 발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동물의 왕인 네가 어찌 이리도 가볍게 구느냐? 나는 지금 읽어야 할 책이 많으니 시끄럽게 굴지 말고 썩 나가거라. 이호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범에게 소리치자 범은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습니다. 범은 다시 최호에게 나타났습니다. 범을 처음 본 최호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3년이 되는 날 밤이었어요. 그 일 밖에서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뇨, 계십니까? 맑고 고운 목소리가 이호의 귀에 들렸어요. 비 오는 밤중에 아가씨가 이런 곳에 어쩐 일이시오? 이호는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부의 딸인데 친척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비가 오고 어두워져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빛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호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있을 순 없으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여인은 등불과 숯불의 옷을 말렸어요. 이호는 책을 읽다가도 아름다운 여인에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읽어야 할 책을 다 읽어야 해. 마음을 다시 잡은 이호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았어요. 내가 잠시 졸았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아가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편 과거를 급제하는 꿈을 꾸던 최호에게도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의 옷이 흠뻑 젖은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아가씨, 사정은 딱하지만 나는 지금 책을 읽어야 하니 어서 가시오. 선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어두운 산속에서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최호는 울먹이는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옆에 앉으시오. 등불 옆에 있는 여인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최호는 자꾸 여인을 바라보느라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호가 깨어나 보니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지요. 여보게, 어서 서울로 가세. 내일 아침엔 과거 시험장에 도착해야 해. 그렇게 급하면 자네나 먼저 가게. 최호는 이호가 갈 길을 재촉하자 괜스레 심통이 났습니다. 최호의 접시에 담긴 빨간 열매는 무엇인가? 그제야 최호는 지난밤에 나타났던 여인이 생각났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지어준 약이네. 약. 최호는 말을 더듬더니 얼른 열매를 입속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열매를 먹은 최호는 갑자기 바닥에 벌러덩 누워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최호, 자네 왜 그러나? 이호는 어리둥절하여 소리쳤어요. 이호, 이호, 용서하게. 최호는 말을 더듬으며 웃다가 울다가 했지요. 3년 공부를 했건만 최호의 3년 공부가 허실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벼슬을 하려던 최호에게는 벌이 내렸습니다. 이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장수가 되었고 최호는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2호가 들어있던 굴을 대장굴이라고 불렀고 최호가 들어있던 굴을 천치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흰자랑, 옛날에 아주 힘이 센 장사가 살았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집채만 한 바위도 거뜬히 들어올리고 아름드리 나무도 쑥쑥 뽑아냈어요. 윗동네 아랫동네를 통틀어 장사보다 힘이 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언제나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아무도 장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부로 방해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장사의 눈에 안 띄려고 무척 조심했습니다. 이제 바위 옮기는 것도 재미없군. 혹 다른 동네 바위를 옮기면 재밌으려나? 그래,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야. 장사는 새로운 곳에서 힘자랑을 하고 싶어 길을 떠났습니다. 여보시오, 이 마을 최고 장사가 누군지 아시오? 장사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내로라 하는 장사들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으라차차, 바위 들기, 우차차, 씨름하기, 아자자, 쌀가마 메고 산 달리기, 으라차차,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기, 전국을 돌며 장사들과 힘겨루기를 해서 모두 이긴 장사는 이제 나라 안의 최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구도 장사에게 힘겨루기를 신청해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고 장사가 되어도 심심하기는 마찬가지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더 이상 힘 자랑할 것도 없고 힘겨루기 할 상대도 없는 장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터덜터덜 고향으로 향하는 산길을 걷던 장사는 땀도 식히고 주먹밥도 먹을 겸 너럭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뜨거워. 장사는 주먹밥을 먹고 너럭바위 위에 누워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등이 따끔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장사는 벌떡 일어나 등을 마구 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아, 뜨거워! 도대체 이게 뭐야? 장사는 옷을 벗어 무엇이 자꾸 자신의 등을 따끔거리게 하는지 찾았습니다. 모래만큼 아주 작은 이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놈이 감히 이 나라 최고 장사의 등을 깨물어? 장사는 이를 잡아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요놈아, 내 너를 혼내주겠다. 나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아라. 장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큰 돌멩이 하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최고 장사의 등을 깨문 버리다. 장사는 큰 돌멩이로 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 이를 살폈습니다. 장사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큰 돌멩이로 내리친 이가 돌멩이 부스러기 속에서 세금세금 기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돌멩이라는 것이 네모 반듯한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해서 바위에 힘껏 내리쳐도 우들투들 돌멩이 사이에 틈이 생긴다는 것을 장사는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이는 바로 그 틈 사이에서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약 올리는 놈이구나. 장사는 더욱 약이 올라 씩씩댔습니다. 이번에는 너럭바위 옆에 박혀있는 집채만 한 바위를 집어들었어요. 어찌나 무겁던지 장사는 땀이 삐질삐질 흘렀습니다. 이렇게 큰 바위에선 살아남을 수 없겠지. 장사는 이를 향해 집채만 한 바위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집채만 한 바위가 반으로 쩍 갈라졌어요. 소리는 또한 어찌나 요란하던지 산을 쩌렁쩌렁 울리고 주위의 나뭇잎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었겠지. 장사는 숨을 헐떡이며 부서진 바위를 걷어내고 이를 찾았습니다. 장사는 그만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집시만한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천둥치는 것처럼 울리고 나뭇잎이 그 소리에 놀라 떨어졌는데 이는 부서진 바위 틈에서 꾸물꾸물 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위가 크면 클수록 그 틈 또한 커질 수밖에 없고 틈이 큰 만큼 작은 이는 틈 안에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장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수많은 장사들과 힘겨루기를 해서 진 적이 없거늘 오늘 이 조그만 놈한테 무릎을 꿇다니. 아, 정말 이놈이 나보다 힘이 세단 말인가? 장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탄을 했습니다. 외국으로 휴고개를 오르던 농사꾼이 장사에게 다가왔어요. 보면 모르시오? 저 조그만 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쉽지 않구려. 농사꾼은 온몸이 땀에 젖은 장사와 깨어진 바위 조각들을 보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보시오. 그 조그마니를 잡으려고 그렇게 큰 바위를 썼단 말이오. 조그마니라고 얕보지 마시오. 이놈이 이거 어찌나 힘이 세던지 집채만 한 바위로 내리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소이다. 하지만 내 이놈을 꼭 이기고 말 테니 두고 보시오. 어떻게 해요? 집채만 한 바위보다 더 큰 바위를 들고 와서 이놈을 꼭 이기리다. 장사가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농사꾼이 하하하 웃더니 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만 힘쓰고 내가 하는 거나 잘 보시오. 농사꾼은 바위 부스러기 틈에서 이를 집어 올렸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다 이한테 물립니다. 장사는 집채만한 바위도 이기는 이가 농사꾼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 손을 잘 보시오. 농사꾼은 장사의 얼굴 앞으로 자기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엄지손톱 2개로 이를 슬쩍 눌러 죽였습니다. 농사꾼은 큰 소리로 웃으며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장사는 고개 너머로 사라져가는 농사꾼의 뒷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저렇게 힘센 사람도 있구나. 내가 집채만한 바위로도 이기지 못한 이를 손톱 2개로 간단하게 이기다니. 장사는 농사꾼이 넘어간 고개를 향해 꾸벅 절을 했습니다. 저런 천하장사도 힘자랑 안 하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 나 같은 놈이 어찌 힘자랑을 하며 다닌단 말인가. 장사는 손톱으로 이를 잡은 농사꾼에게 감명을 받아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농사꾼 천하장사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힘자랑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후 장사는 고향으로 내려와 성실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힘자랑을 하지 않았답니다. 며느리의 꽤.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바보 아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는 거의 날마다 친정에 가서 양식을 얻어다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아들을 시켜 외갓집에서 양식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보 아들이 외갓집에 가서 며칠을 지내도 외삼촌은 양식 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바보 아들은 화가 나서 더는 외갓집에 눌러붙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을 나서려는데 그때 뜻밖에도 외삼촌이 불렀습니다. 어이, 거기 바보다. 이리 오너라. 외삼촌님 부르셨어요? 거기 앉아라. 내가 줄 것이 하나 있다. 그러더니 외삼촌은 벽장에서 둥그런 쇠붙이 하나를 꺼내 바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쇠붙이에는 까딱까딱 움직이는 바늘이 달렸고 자잘한 글씨가 삥 둘러
적혀 있었습니다. 바보는 처음 보는 물건인지라 무엇에 쓰는 것인지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님, 이게 뭐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차고 있어라.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어쩌면 너희 집이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직관이 쓰는 패철이었습니다. 직관이란 집터나 팻자리를 가리어 정하는 사람이고 패철은 그 자리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바보는 그것을 알까닭이 없었습니다. 외삼촌님, 고맙습니다. 외삼촌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차고만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요. 그렇다니까. 이리하여 바보는 외삼촌으로부터 패철을 받아들고 외갓집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어느 산모롱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산비탈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기로 가봐야겠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바보는 패철을 꺼내 뒷꽁무니에 차고는 희망찬 걸음으로 산비탈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닿고 보니 어느 부잣집에 장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제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기와 같은 패철을 든 직관도 몇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 직관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패철을 땅바닥에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 자리가 좋다, 저 자리가 더 좋다 하며 서로 우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하지. 죽은 사람 아무데나 묻으면 어때서 저렇게 옥신각신 다투고 있담? 바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바보의 옷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이봐 자네, 내 집으로 잠깐 가세. 직원들이 저렇게 싸우다가는 끝장이 안 나겠어. 자네가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의논해서 팀자리를 정해주게나. 그 사람은 초상이 난 부잣집의 대감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바보는 아무 생각 없이 대감을 따라 대감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보는 길을 많이 걸은 후라 목이 타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마침 이 집 며느리가 혼자 남아 있었어요. 바보는 며느리에게 자기가 대감을 따라온 이유를 말하고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7달 만에 아들을 낳은 탓에 그 집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바보를 보니 비록 패철을 차고 있기는 해도 좋은 매자리를 가려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바보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매자리에서는 삼정승이 나고 둘째 매자리에서는 육판서가 나고 셋째 매자리에서는 7달 만에 낳는 새싹둥이가 태어날 매자리라고 하시오. 바보는 며느리한테 그 말을 듣고는 대감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지 않아도 내 집에 제삭둥이가 있는데 또 칠삭둥이 하나를 더 낳을 뻔했구나. 그러고 보니 가만히 있자. 내 집에 태어난 칠삭둥이도 내가 선조님의 묘를 잘못 써서 태어난 게로구나. 며느리가 미워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건 며느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런가 보구나. 옳으신 말씀이에요. 선조의 매자리를 잘못 잡으면 후손들에게 화가 비칩니다. 이런 말은 바보도 전에 동네 어른들로부터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바보는 대감에게서 많은 돈과 양식을 얻어서 그들이 잘 살았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패철은 대감집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그날 이후
부숴버렸습니다. 한편 대감집 며느리도 쫓겨나지 않고 칠삭둥이를 데리고 시부모님에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잘 살게 되었답니다. 버려진 아이의 겨울 기적. 원스는 은혜로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외삼촌은 소년을 데려다가 집에서 함께 살도록 했지요. 마음씨 고약한 외숙모는 소년이 못마땅하여 마구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다가도 외삼촌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하게 대했지요. 어느 겨울날 소년은 얇은 옷 한 장만 걸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기 위해서 지게를 뗐는데 먹을 것이 없어 다리가 자꾸 휘청거렸어요. 소년은 어머니의 산소에 들러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저를 두고 먼저 가셨어요? 소년은 어머니를 원망하다 산소에 엎어져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가야, 내 불쌍한 아들아. 소년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꿈에 그리던 어머니였습니다.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곧바로 네가 나무하던 곳으로 가거라. 그곳에 죽순이 많이 나 있을 거야. 그것을 한양에 가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소년을 아주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년은 어머니 말대로 나무를 하던 곳으로 달려갔어요. 과연 그곳에는 파릇파릇한 죽순이 가득 돋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 대신 지게에 죽순을 가득 담아왔어요. 이것으로 돈을 벌어 장사를 해야지. 그래서 돈을 벌 거야. 소년은 희망이 부풀어 발걸음도 가벼워졌어요. 소년은 곧바로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와 외삼촌께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라져 주는 게 삼촌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지요. 소년은 한양 장터에서 죽순을 팔았습니다. 죽순은 겨울철에 아주 귀한 것이어서 대감집이나 부잣집으로 비싼 값에 팔려 나갔어요. 소년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소년은 가슴에 돈을 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우연히 서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빈 마루에 걸터 앉은 소년은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아이, 춥다. 무명한 필만 있으면 저고리도 해 입고 두루마기도 해 입을 텐데. 소년은 푸념을 했습니다. 때마침 방에서 책을 읽던 훈장님이 소년의 말을 들었어요. 어찌 무명한 필로 두루마기와 저고리를 해 입느냐. 훈장님은 문을 열고 소년에게 물었어요. 두루마기 하나만 지어 입으면 되지요. 두루마기만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저고리도 입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소년은 몹시 춥다는 듯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했어요. 훈장님은 소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야, 어디 갈 곳이 없다면 여기 있으면서 심부름도 하고 글 공부도 하거라. 훈장님의 말에 소년은 너무 기뻐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지요. 그날부터 소년은 훈장님의 심부름을 하고 글 공부도 했습니다. 훈장님은 보면 볼수록 소년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영특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가 자라면 내 사위로 삼아야지. 훈장님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소년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소년은 어느새 훌륭한 청년이 되었고 훈장님의 도움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훈장님의 딸과 결혼을 하여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한편 외삼촌 네 집은 소년이 사라진 다음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외삼촌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외삼촌의 아들들은 노름을 하는 등 말썽을 피웠어요. 그 녀석이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외숙모는 뒤늦게 소년이 없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외숙모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멋진 가마 행렬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마 행렬이 자기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외숙모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멋진 옷을 차려입은 관원이 마당에서 사람을 불렀어요. 누굴 찾으십니까? 외숙모는 관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원이 땅바닥에 넙죽 절을 했습니다. 외숙모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외숙모라니? 아니, 그러면 네가... 예, 제가 10년 전에 집을 나갔던 조카입니다. 소녀는 갑자기 늙어버린 외숙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숙모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조카를 보니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지난날 조카에게 못되게 한 것이 찔리기도 하고 조카가 관원이 되어 찾아오자 자신을 타박하진 않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은 어디에 계십니까? 소녀는 외삼촌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외숙모는 한숨을 내쉬며 외삼촌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술이라뇨? 그렇게 성실하던 분이 무슨 술입니까?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집안 구석구석이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기왓장도 떨어져 나가 있고 담장까지도 다 쓰러져 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쯤이면 한창 농사일에 바쁠 사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숙모는 조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해 주었어요. 조카는 외삼촌의 사정을 알고 외삼촌네 식구들을 한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요. 지난날 외숙모님께 서름을 받았기는 했지만 살림도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군 식구를 거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외숙모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기도 남기에 한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조카는 외숙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러자 외숙모는 조카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하여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조카를 따라 한양으로 오게 된 외삼촌네 식구들은 조카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조카는 더욱 복을 받아 높은 벼슬에 올랐고 나라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간원이 되었답니다. 도깨비 두. 오래전 어느 강가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과부가 뭐냐고요? 남편이 먼저 죽는 바람에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과부한테는 일거리가 무척 많았어요. 강가에 펼쳐진 드넓은 땅이 모두 이 과부의 논이었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적엔 둘이 함께 일해서 힘이 덜었는데 남편 없이 혼자 농사를 지으려니 너무나 막막했어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논에 제때 물을 대는 일이지요. 과부는 쉼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강에 둑을 쌓아서 물을 가두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언제든 날이 감을 때마다 논에 물을 댈 수 있으련만. 하지만 아낙네 혼자서 어떻게 그 넓은 강에 둑을 쌓겠어요? 삼태기로 자갈을 퍼다가 강바닥에 붓는다 해도 거센 물살에 쓸려 내려가기만 할 뿐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그럴싸한 생각이 번뜩 떠오른 거예요. 옛말에 도깨비를 잘 대접하면 사람을 도와준다던데 나도 도깨비한테 음식 대접이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 도깨비들이 강에 둑을 쌓아줄지도 모르잖아. 마침 과부가 사는 그 강가는 이따금 도깨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오는 곳이었어요. 그날 과부는 커다란 가마솥에 한가득 팥죽을 쑤었어요. 해가 떨어지자 팥죽을 가마솥째 어둠이 깔린 강가에 가져다 놓았지요.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용하기만 하던 강가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깨비들이 나타난 거예요! 얘들아, 여기 웬 팥죽이 잔뜩 있다. 그럼 어디 한번 멋이나 좀 볼까? 아니, 임자도 없는데 우리끼리 막 먹어도 될까? 뭐, 어때? 밤중에 여기다 팥죽을 가져다 놓았으면 우리더러 먹으라는 거겠지.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팥죽을 깨끗이 먹어 치우는 거예요. 정신없이 배를 채운 뒤에야 도깨비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을까? 혹시 저 아래쪽에 사는 그 과부가 아닐까? 맞아. 강가에 팥죽을 가져다 놓을 사람은 그 아줌마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면 미안하니 우리가 그 과부를 위해서 뭐든 한 가지 해주자. 그 과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일로다가. 과부가 가장 좋아할 일? 그게 뭔들? 잠시 궁리하는 듯 하더니 한 녀석이 벼락같이 소리쳤어요. 얼간이들아, 강에다 둑을 쌓는 거야. 둑이라고 둑. 왜? 그 과부한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자기 논에 물대는 일이야. 우리가 이곳에 둑을 쌓아주면 엄청 고마워할걸? 그거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겨우 팥죽 한 번 얻어먹고 둑을 쌓아주면 우리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지. 우리가 둑을 쌓기도 전에 팥죽을 대접한 사람이라면 둑을 다 쌓은 뒤에는 틀림없이 더 큰 대접을 할 거야. 두고 보라니까. 그래서 도깨비들은 당장 그날 밤에 강에다 둑을 쌓았어요. 그 근방에 바위란 바위, 자갈이란 자갈은 죄다 쓸어다가 아주 튼튼하게 쌓았지요. 이튿날 아침, 과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가로 나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둑이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큰 홍수가 나도 끄떡없을 만큼 아주 튼튼해 보이는 둑이었지요. 자기 혼자라면 석 달 열흘을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도깨비들은 하룻밤에 뚝딱 해치운 거예요. 과부는 두 손을 모으고 외쳤어요. 아이고, 도깨비님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결국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깨닫게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옛 설화들은 늘 그렇듯 겉으로는 소박한 사건들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효심,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의 가치가 깊게 스며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이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고 때로는 신령한 존재들조차 감동시켜 기적 같은 보답을 얻기도 하지요. 반면 욕심과 오만,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며 자신의 잘못을 통해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대비는 단순한 벌과 상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잔잔히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옛 이야기들을 읽고 나면 마치 누군가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말해주는 듯합니다.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세상도 너에게 선하게 돌아올 것이다.